안녕하세요. 채널의 열혈 구독자입니다. 어느덧 구독하고 본 지도 2년이 흘렀네요. 제 이야기를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둘이 있어요. 아주 멋지고 착한 아들들이죠. 첫째와 둘째가 나이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저의 늦둥이 아들이에요. 남편을 만나 지금껏 고생 한번 안 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남편 덕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고 있었죠. 다행히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한 번도 말썽 없이 잘 자라주었고요. 내 인생도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즈음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는 정말이지 첫눈에 제가 홀딱 반할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얼마나 싹싹하고 예쁘던지 그때가 화나네요. 제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때 말씀드렸죠? 지금은 아이들 영어 가르친 일도 하고 있어요. 인사드려, 소미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전 윤소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역시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준상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첫째 며느리로 인사를 온 아가씨는 얼마나 싹싹하고 예쁘던지 우리 아들과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캐나다에서 9년을 유학하고 돌아와 지금은 외국인 수사경찰을 하고 있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은 하하호호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무뚝뚝한 남편도 첫째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날은 호탕하게 잘도 웃고 말도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 들었죠. 어머, 반가워요. 날 좋게 봐주다니 너무 고마운걸요. 우리 잘 지내봐요. 이제 종종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해져야죠. 네,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 이 음식도 맛있고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요리 솜씨도 어쩜 이리 좋으세요? 우리 엄마가 요리 솜씨 하나는 엄청 유명하지.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는 못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 너도 잘 배워놔. 어머, 배워놓기는? 요즘 세상에 누가 밥을 다 해먹니? 그냥 반찬 사 먹어, 알겠지? 소미 힘들게 하지 말고, 알겠어?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어찌나 요리 압박을 주던지. 가뜩이나 제일 못하는 게 요리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 자리가 이루어졌고 아직 고등학생인 둘째는 야간 자율학습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죠. 전 첫 만남이지만 제 며느리가 쏙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첫째 아들과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죠. 며느리는 캐나다에서 유학을 9년 정도 하고 와서 그런지 굉장히 쾌활하고 부침성이 좋았어요. 모든 친척들이 봤을 때도 참 잘 얻었다고 할 정도로 싹싹했어요. 요즘 친구들 중에도 저런 친구가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마음에 쏙 든 며느리였어요. 아유, 진짜 잘 얻었다. 요즘 세상에 어쩜 저리 싹싹한 며느리가 있어? 영어도 잘해, 똑똑해. 며느리 잘 얻었다, 정말. 아유,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마음에 쏙 들어. 우리 아들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해줘야지. 아유, 우리 며느리도 저런 아가씨 얻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진짜 며느리 제일 잘 얻었단 말이야. 부럽다, 부러워. 아휴. 다행히 둘째 아들도 첫째 며느리를 참 마음에 들어 하더군요.
둘째 아들의 형수님이지만 때로는 누나처럼 잘 지냈어요. 그렇게 첫째 며느리는 저희 집의 이방인이 아닌 원래 가족이었던 것처럼 스며들었죠. 둘째 아들도 제 말은 잘 듣지 않더라도 첫째 며느리의 말은 잘 듣더군요. 아무래도 어려운 사이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했고요. 딸이 없는 저로서는 딱 딸 같은 며느리 그 이상이었죠.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이 정말 딱인 것 같을 정도로 첫째 며느리를 잘 얻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좋던지. 제가 도련님 옷 좀 골라봤어요, 어머니. 결혼식에 입고 와야 할 옷인데 도련님은 이런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어머님이 보기엔 어떠세요? 오늘 도련님이랑 준상 씨랑 같이 쇼핑하고 밥도 먹었는데 도련님이랑도 너무 잘 맞는 거 있죠? 어머, 딱이다. 첫째 니가 아주 보는 눈이 있어서 옷도 잘 골랐네. 니 형 결혼식에 이 옷 입고 가면 되겠다, 준서가. 안 그러냐? 네, 맞아요. 형수님이 옷도 잘 골라주고 어찌나 센스 있던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옷보다도 더 괜찮은 것 같다니까. 형수님, 고마워요. 고맙긴요. 이제 가족인데 도련님 패션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도 준상 씨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첫째 며느리는 저희 집의 안성맞춤이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고 사돈어른들을 배웠을 때 역시나 고운 딸 곱게 키워주신 분들 같이 정말 점잖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장가를 가나 했더니 첫째 아들 장가를 보내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둘째만 보내면 된다는 생각도 함께 말이죠. 너무 기쁜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아들이 사고 한 번 안 치고 곱게 자라준 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도 났어요. 그렇게 기쁨의 결혼식이 끝나고 첫째 며느리가 드디어 온전한 저희의 식구가 되었어요. 애들 신혼집을 저희 집 근처로 얻어줬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제가 찾아간 건 아니고 첫째 며느리와 첫째 아들이 종종 집에 자주 놀러 왔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레 첫째는 아이를 갖게 되었고 결혼한 지 6년이 되어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아무런 이상도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둘째가 성인이 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니, 회식한다더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엄마가 걱정을 얼마나 했는데 엄마가 너 늦으면 뭐라고 하니? 그냥 언제쯤 오겠다고 말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이 아침이야, 인서가. 아무리 네가 성인이라도 그렇지. 부모랑 같이 살면서 걱정시키고 싶어? 아, 그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필름이 끊겨서 연락을 놓쳤어요. 그래도 이렇게 잘 왔으니 됐잖아요. 걱정 놓으세요, 이제. 둘째 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식이란 핑계로 매번 아침에 들어오거나 말도 없이 새벽에 집을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학창 시절에 한 번도 사고를 친 적이 없던 아들이었기에 성인이 되었지만 조금 불안한 것도 사실이었죠. 남들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막상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 원래도 불안증이 심한 저로서는 더더욱 불안해지더군요. 이런 마음과 함께 둘째 아들을 그래도 믿었기에 조금은 덜 걱정하자라는 마인드도 있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점점 더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닌 정말 딴 사람이 되어갔어요. 저에게 돈을 꾼다거나 자기 아빠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점점 변해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 또한 너무 힘들었죠. 단 한 번도 윽박을 지르거나 혼낸 적 없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늘 제가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어찌나 제 자신이 싫던지. 아마 자식에게 화를 내본 부모들은 이 심정을 잘 알 거예요. 엄마, 저 돈 좀 꺼줄 수 있어요? 회사에서 급하게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해서 오늘까지 갚기로 했거든요. 뭐? 돈을? 아니, 네가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꺼? 너 월급은 어떡하고? 아니, 그게 얼만데 그래? 너 혹시 도박 같은 거 하니? 아니에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300만 원만 꺼주세요. 네? 다음 달 월급 타면 갚을게요, 엄마. 너 진짜 무슨 일 없어? 안 그러던 애가 도대체 왜 이래 정말? 돈이야 꺼줄 수 있지만 어디다 돈을 썼는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다짜고짜 돈을 꺼달라는 둘째의 말에 당황을 했고 아무리 돈을 어디다 썼냐고 물어도 꿈쩍 않고 대답도 안 했죠. 전 아들에게 돈을 꺼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300으로 시작된 돈이 점점 400, 500이 되더라고요. 이대로 있을 순 없겠다 싶어 아들에게 도대체 돈을 어디다 썼냐고 꼬치꼬치 물어야겠다 생각을 했죠. 혹시라도 허튼 짓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요즘 코인이다 주식이다 하는 것들도 굉장히 접하기 쉬워졌고 더더구나 혹시나 허튼 짓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제일 불안했어요. 사실대로 말해. 너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야? 네가 사업을 하는 애도 아니고 직장인인데 아니 직장 월급은 어쩌고. 그냥 쓸 데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냥 엄마는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돈 끌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을 안 하기는? 어떻게 엄마가 아들 걱정을 안 하니? 너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어? 요즘 말도 부쩍 안 하고 너 같지도 않아. 밤새 안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뭐 했냐고 해도 대답도 않고 엄마가 너 믿어줄 때 행실 똑바로 해. 알겠어? 엄마는 너 믿는다. 절대 대답을 하지 않는 아들이 너무나도 답답했지만 어르고 달래도 대답을 하지 않는 아들의 입을 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들 걱정에 하루하루 지새우고 있을 무렵 첫째 며느리가 잠시 캐나다에 볼일을 보러 가는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 나온 후 처음으로 캐나다로 들어가는 일이기도 했죠. 전 그렇게 큰 며느리 배웅을 해주고 마음 한편엔 아들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출장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큰 며느리를 많이 의지해왔기에 갑작스럽게 떠난다고 하니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잘 다녀올게요. 혹시 무슨 일 생기시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오래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오두방정을 떠네요. 아니야. 몸 조심하고 너야말로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렴. 잘 다녀와. 일도 일이지만 친구들도 만나고 알겠지? 나도 같이 갔어야 하는데 일 때문에 도무지 시간을 뺄 수가 없네. 이서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 잘 다녀와. 일도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첫째 며느리를 배웅해 주었어요. 일 때문에 캐나다를 들어간 첫째를 뒤로하고 전 여전히 둘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여전히 집에 안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고 그렇게 걱정만이 앞서고 있을 때 어느 날 둘째가 느닷없이 얘기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겠다고요. 26살인 나이가 많다면 많지만 결혼하기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하니 걱정부터 생겼죠. 그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7살이나 많은 연상이었으니까요. 어느 부모가 받아들일까요? 솔직히 처음엔 납득하기 힘들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이야? 결혼이라니? 아니, 춘서가, 너 26살이야. 얼마 전까지 300도 없어서 엄마한테 꾸고 그랬잖아. 근데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저 많이 사랑하고 나이는 많지만 좋은 사람이에요. 네? 좀 천천히 생각하자. 아예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허락하라는 거야? 일단 네 형수 한국 들어오면 가족 다 같이 있을 때 다시 얘기하자. 너 지금 너무 성급한 거 알아? 생뚱맞게 무슨 결혼이야? 남편과 저는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달랬지만 아들은 끝까지 결혼을 밀어붙였죠. 너무 답답했어요. 그럼 그동안 돈을 가져간 게 저 여자 때문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의 결혼을 좋게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소개해줄 여자를 보기도 전에 이미 색안경이 가득 끼인 거죠. 그때는 왜 그렇게 모든 게 의심스럽던지 하루하루 피말라갔죠. 너 그동안 돈 한 푼 두 푼 꺼간 게 그 여자 때문이니?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네가 그럴 리가 없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거. 돈이랑 그 여자랑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엄마가 허락해 주세요. 다음 주 중으로 인사드릴게요. 너 진짜 그렇게 네 멋대로 그럴래? 아니, 뭐가 문제야? 엄마한테 말을 해보라니까. 혹시 빚 독촉 같은 거 받는 건 아니지? 아니라니까요. 엄마도 보시면 좋아해 줄 거예요.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따뜻하고 참 정 많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지금 제일 의지가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허락해 주세요. 전 꼭 결혼하고 싶어요. 절 제일 잘 알아주는 사람이거든요. 둘째는 무조건적으로 인사를 드린다고 하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평소에 정말 고분고분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통보 자체도 너무 당황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며느리감을 소개해준다고 통보한 그날이 다가왔고 전 그래도 우리 집에 처음 인사를 오는 것이니 진수성찬으로 밥상을 차렸어요. 우리 집에 처음 오는 손님이니 그래도 극진히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둘째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사람을 처음 보는 날 생각보다 순수한 인상에 많이 놀랐고 또 싹싹한 모습에 호감이 갔죠. 말이 없던 남편조차도 깜짝 놀랄 만큼 부침성이 좋았으니까요. 처음 의심으로만 똘똘 뭉친 제가 한순간에 마음이 눈녹듯 녹았어요. 엄마, 인사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인사해요, 지연 씨. 여기는 어머니 아버지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갑작스럽게 결혼한다고 하니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반가워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인상이 더 좋으네요. 일단 추우니까 들어와서 식사부터 하죠. 얼른 들어와요. 어머,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많이 안 차려주셔도 되는데. 너무 잘 먹을게요, 어머님. 하나같이 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차린 건 없는데 입에 맞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맛있게 먹어요. 잘 먹어주니까 좋네. 여기 잡채도 좀 먹어봐요.
이렇게 싹싹하게 말을 걸어오는데 제가 너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건가 싶을 정도로 싹싹한 처자였죠. 나이 차이가 아들과 7살 차이가 났지만 그래도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들 만큼 말이에요. 둘째가 데리고 온 며느리감은 첫째와 성격이 비슷할 정도로 싹싹했어요. 그래 첫째와도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 오히려 친하게 지내고 좋겠다 싶은 생각도 살짝 들었죠. 그렇게 전 처음 만남에 이미 둘째 며느리에게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태생이 누구든 미워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최대한 정말 사람 자체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둘째 며느리의 댐댐이를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죠. 참 곱더라고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직 준석 씨가 어리지만 제가 옆에서 잘 내조할게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럴까 그럼? 사실 우리 아들이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무 놀랐어. 네, 그러실만 하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옆에서 잘 케어할게요. 어머님 이래봬도 사회생활 경험도 제가 더 많고 그러니까 걱정 놓으세요. 잘할게요.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뭔지 다 알아요. 아무래도 많이 걸리시겠죠. 사실 나이 차이 때문에도 그렇고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모아놓은 돈도 없다 보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긴 했어. 근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싹싹하고 참 좋네. 지연 씨가 마음에 드니까 걱정 마. 둘째 며느리가 될 아가씨는 허락을 구함과 동시에 본인이 잘하겠다고 어필했죠. 이렇게 대놓고 어필하다 보니 내가 괜한 사람을 오해했나 싶은 마음에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이 결혼을 허락하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왕 허락하는 거 좋은 마음으로 허락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아직 둘째가 철이 한참 없지만 결혼을 하면 변할 거라는 생각도 했고 둘째 며느리가 저렇게 든든하니 당연히 믿음직스럽다고 생각도 했고요. 남편도 마음에 드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한달음에 결혼을 허락했죠. 남편에게 재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 결혼 준비도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을 허락했어요. 둘째와 둘째 며느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괜한 걱정을 했나 싶을 정도였죠. 아직 아들의 돈이 투명하게 어디로 쓰였는지 의심은 갔지만 둘째 며느리와는 상관없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며 애써 부정했어요. 그리고 둘은 결혼을 준비했죠. 둘째 며느리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더라고요. 전 큰 며느리도 한국에 있을 때 천천히 진행하고 싶었지만 뭐가 그리 급한지 날짜까지 잡아오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초치고 싶지 않아 아들이 하자는 대로 따랐고요.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아무리 나이 차이가 있다지만 너희 형수 들어오기도 전인데 좀 천천히 하는 게 어때? 이왕 준비하는 거 쇳불도 당김에 빼야죠. 빨리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요.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 그리고 형수가 들어와도 뭐 반대할 것도 아니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저랑 지연이 믿어주세요, 엄마가. 엄마도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모르겠다. 그래, 네가 어련히 알아서 해야지.
지연이는 결혼 준비할 돈은 좀 모았다니? 나보단 좀 있지. 근데 어차피 우리도 결혼 준비하는데 문제는 없잖아요. 내가 돈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뻔뻔한 둘째의 태도에 황당했지만 어려서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는 아들 참 커서 가지가지로 속 썩인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 아들을 믿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해주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상견례가 진행이 먼저 되었고 사돈어른들도 나쁘지 않았지만 며느리 될 아이와 사돈어른들이 묘하게 닮지도 않고 굉장히 남 같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별로 없으시고 딸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알아서 잘 컸구나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사랑을 듬뿍 주어야겠다고만 생각했어요. 외롭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상견례를 마치고 나니 이번엔 아들이 혼인신고를 먼저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번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엄마를 무시해도 그렇지 모든 걸 다 자기 멋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전 아들에게 정말 처음으로 그렇게 화내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상견례도 했으니까 우리 혼인신고 먼저 할게요,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엔 혼인신고들도 먼저 하고 그런다는데. 지연이 생각이니? 네 생각이니? 뭐 하나 다 통보하는구나. 그러면서 엄마 돈으로 장가 가고 싶어? 네가 그렇게 혼자 통보할 거면 너 알아서 장가 가지. 왜 엄마한테 다 해달라고 하면서 뭐든 통보하는 건데? 내가 네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이야? 아유,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할 거니까 미리 한다는 거죠. 엄마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이게 뭐라고? 엄마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무작정 빨리빨리 서두르는 통에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조차도 처음엔 좋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점점 나쁜 쪽으로 생각이 들기도 했죠. 착한 우리 아들이 정말 며느리 때문에 저렇게 된 걸까 하는 마음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다시 고쳐먹기도 했었죠. 우리 아들도 똑같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그들은 기어이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요. 정말 못마땅했지만 남편 또한 성인이니 그냥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큰며느리가 캐나다에서 귀국을 하게 되는 날이었어요. 큰며느리와 수다를 떨 생각에 얼마나 기뻤는지 아침부터 신이 나 있었죠. 역시나 큰며느리는 귀국을 하자마자 저희 집으로 왔고요. 전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도련님, 아니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하죠? 언제 이렇게 커서 장가를 간다니 신기하네요, 정말. 아유, 그러게 말이야. 만년 고등학생인 줄 알았지? 그래도 결혼식 하기 전에 너 귀국해서 정말 다행이다. 일은 잘 해결됐니? 네, 그럼요. 저도 동서되는 분 굉장히 궁금한데. 어머님, 사진 없어요? 우리 서방님 홀딱 빠지게 한 분이 누굴까? 첫째 며느리가 사진이 궁금하다기에 전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나마 상견례에 찍은 사진을 말이에요. 첫째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가 나온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러고는 저보고 이 이름이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아니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첫째가 해준 말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얼른 서방님을 집으로 불러드리라고 했으니까요. 어머니, 혹시 이 여자 이름이 김채린 아닌가요? 아, 어떻게 이 여자가 지금 당장 서방님 불러야 해요. 아니, 임지연이라고 하던데 왜 아는 사람이니? 잘못 본 거 아니야? 넌 뭐 아는 애니? 하긴 둘째랑 7살 차이 나니까 아마 너랑 나이가 비슷할 거다. 왜 그러는 건데 불안하게? 혹시 뭐 아는 사이거나 그런 거야? 아니면 네가 잘 알아? 세상에 이런 일이. 서방님 즉시 떼어놓으세요. 당장요. 이 여자 정가 8범 사기꾼이에요, 어머니. 아, 진짜 기막혀. 뭐? 정가 8범? 아니, 그런 애가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아니, 아우 머리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그럴 리가. 첫째 며느리가 해준 얘기는 아주 놀라웠어요. 그 여자는 정가 8범의 사기꾼이었고 원래 본명은 김채린이었죠. 경찰인 저희 며느리가 잘 알더라고요. 해외 쪽에서도 사기를 많이 저질러서 저희 며느리가 잘 알더라고요. 지금은 소재 파악 중이라던데 그런 전과자가 우리 아들을 홀려놨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전 얼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도통 전화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심장이 쫄리던지. 전 며느리의 도움으로 아들의 위치를 추적해 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찾았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아들 위치를 추적해 간 그 순간 전 사상 초유의 광경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비닐하우스에서 돈놀이 관리직을 하고 있더군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제가 등장하자 아들은 사색이 되었죠. 그리고 오히려 저를 반기는 눈빛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제 아들 눈은 엄마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라는 눈빛이랄까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왜 이런 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어? 말해봐. 아니 그리고 너 네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자 뭐니? 엄마, 여기는 어떻게? 아니 여길 어떻게 찾아서 왔어요? 형수님도 귀국하셨네요. 엄마 죄송해요. 아니 전 나쁜 놈이에요. 이게 지금 네가 하는 일이야? 회사에 취직했다더니 돈놀이를 하고 있어 네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 네가 이러고도 엄마 밥을 먹고 엄마한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준석이 맞니? 앞에서 소란을 피우자 그제야 뒤에서 한 여자가 등장하더군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저에게 인사를 놓은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아,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소란스러워? 뭐, 손님이 오셨나? 앞에 무슨 큰일 났어요? 아, 참나 시끄러워서 원. 그렇게 한 발짝 다가오던 둘째 며느리, 아니 그 사기꾼은 저희를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추었고 우뚝 서 있었죠. 당황한 얼굴을 하고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희 큰 며느리를 보고도 더 놀라더군요. 큰 며느리는 기가 막힌 채로 그 여자의 이름을 불러댔고요. 김채린, 오랜만이야. 너 여기서 돈놀이 하고 있었니? 네가 포주였어? 아, 사진 찍는다. 기가 막혀.
우리 서방님이 왜? 아, 젠장? 어머니, 오해예요. 혹시 이분이랑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준석 씨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 여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었고, 이윽고 알게 된 사실은 제 아들이 한 번의 실수로 발을 들인 곳은 이 비닐하우스 돈놀이장이었죠. 그리고 빚을 져 저에게 돈을 껐던 거고요. 근데 이 김채린이라는 여자가 제 아들 그리고 우리 집의 재산 수준을 알고 작정하고 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저희 아들이 이 여자에게 빠져들면서 여기 비닐하우스에서 포주를 도와 관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족쇄로 이 사기꾼은 저희 아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고, 혼인신고 또한 빨리 하려고 한 이유도 재산을 빨리 빼돌려 본인이 한몫 챙기려고 했던 거죠. 저희 큰며느리 덕분에 모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검거되었어요. 물론 저희 아들도요. 도박을 했다는 것이 용서가 될 수는 없었겠죠. 얼마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던지 내가 자식을 그렇게 잘못 키웠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거든요.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가 어떻게 그래, 엄마한테? 아니 그래, 누굴 탓하겠니? 너도 똑같은 자식이겠지. 남의 자식을 탓할 게 아니라 너도 문제였던 거야. 엄마는 정말 믿고 싶지도 않다. 어떻게 이런 일이, 속상해 정말. 말이 되는 상황이니 이게? 아들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본인도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죠. 그 전과자가 진술하기를 순진하고 집에 돈 많은 저희 아들, 집 땅을 해먹고 끝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순진한 우리 아들은 그 여자를 사랑했죠. 거기다 돈놀이까지 하고 말이에요. 전 아들과 그 여자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본인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더라고요. 둘 다 똑같이 벌받아. 실수 한 번이야 할 수 있지. 그런데 벌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당신, 우리 아들 꼬셔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했다면서? 이 결혼 무효야. 혼인신고 무효 소송도 할 거니까 기다려. 나쁜 년. 이렇게 양의 얼굴을 하고. 엄마, 죄송해요. 이제서야 제가 뭘 잘못한지 크게 알 것 같아요. 처음이 무섭지. 점점 중독되어가는 제 자신이 저도 무서웠어요. 나야 뭐, 또 깜빵 갔다 오면 되지. 뭐 전 익숙해요. 당신 그 못난 아들이나 잘 관리해요. 어리바리 해가지고. 입 다물어. 너 이번엔 구범이야. 이번에 순순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도박에 결혼 사기에. 이번엔 오래 있어봐라. 알겠어? 나쁜 년. 아니, 오래 있다니요? 저 반성하고 있다고요. 아니, 형사님이 이 집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이 남자애 절대 안 건드렸지. 정신 차려.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것이 남의 등이나 처먹으려고 하고. 너네 진짜 부모가 이런 거 아시니? 우리 아들도 반성하고 벌 받아야지만 너란 년도 참 답 없다 이년아. 가서 정신교육 제대로 받고 나와. 알겠어? 이 나쁜 것. 어머님, 법이 심판해 줄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너 잘 걸렸어. 언제나 또 걸릴 줄 알았지. 이번에 9번째지? 가지가지다 너란 애도.
그저 본인의 반성보다 잘못 걸렸다고 생각하는 저 여자를 보니 참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게 저희 아들과 그 사기꾼 여자는 벌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전과가 없기도 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곧 혼인 무효 소송을 했죠. 결과는 혼인 무효 처리가 되었어요. 며느리에게 들어보니 그 여자는 여죄가 많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기꾼을 저희 며느리로 드릴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죠. 아들에게도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정신과 치료 중에 있어요. 오히려 정말 지금은 정신을 차려 착실하게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집에 재산을 노려 한몫 크게 뜯어먹으려고 했던 그 여자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지만 아들에게도 귀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큰며느리에게 얼마나 고맙던지. 아마 큰며느리 아니었으면 지금쯤 우리 아들은 더한 나쁜 짓과 그 여자에게 돈을 엄청 뜯겼을 걸 생각하니 참 얼마나 아찔하던지. 남편은 그 일이 있은 후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저의 노력으로 아들을 용서했어요. 아들도 본인의 잘못이 어떤 잘못인지 꽤나 크게 반성을 했고요. 지금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이 아마 그 반성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아들도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절대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그곳. 여러분, 정말 중독은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가까운 사람의 일이 되어보니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절대 돈놀이에 손대지 마세요. 바로 옆에서 지켜보니 참 못할 짓이더라고요. 전 그래도 지금 아들을 잘 믿어보려 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다시 잘못을 한다면 가차없이 벌을 줄 거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참 아찔하답니다. 여러분들도 꼭 경계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번 주 주말에 시댁에서 가족들과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시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지만 남편과 저는 시댁에 별로 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는 시모가 병원에 입원하는 걸 원하고 있었지만 시모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익숙한 곳이 아닌 낯선 환경에서 지내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동생과 이혼을 했던 동서가 할 말이 있다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법적으로 남이 됐으니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시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동서는 시부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오열을 했지만 시동생이 받아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각해진 분위기는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시모는 저보다 항상 동서를 더 신경 쓰고 챙겨줬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들 문제였어요. 동서는 아들, 딸을 낳았지만 저는 딸 하나 낳아 키우고 있었거든요. 둘째도 낳을 수는 있었지만 제 딸이 태어날 때부터 눈에 장애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많은 보살핌이 필요해서 둘째 낳을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죠. 시모는 제 딸이 장애를 가지게 된 게 전부 제 탓이라고 항상 저만 보면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의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도 마음이 아픈데
시모까지 저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행동들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시모가 저를 무시하니 동서 또한 저를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 지켜보던 남편의 불만은 결국 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문제로 동서와의 차별은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차라리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겠다면서 자리를 박차며 저와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낸 지 어느새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시모와 동서의 얼굴은 안 보고 지냈었지만 시부와 시동생이 저희 집에 가끔 찾아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도는 대충 알 수 있었어요. 안 좋은 관계가 오랜 시간 지속이 되자 시부도 걱정이 많았는지 저희 집에 잠깐 오셨을 때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서로 얼굴 안 보고 지낸 지 벌써 8년이나 됐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니? 가족끼리 등을 돌리고 산다는 게 무조건 해결 방법이 되는 건 아니란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아버지도 보셨겠지만 재수 씨 아이랑 제 딸을 너무 비교하잖아요. 앞이 완전히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아주 조금은 보인다는 거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조만간 수술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어머니랑 재수 씨가 제 딸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불쾌하다고요.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차별 주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도 정말 힘들어 했었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제 딸의 몸에 문제가 생긴 걸 이 사람 탓으로 돌렸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봐요. 8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희한테 연락 한 번 했어요? 문자 한 통도 안 왔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버지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얼굴 안 보고 지내겠다는 건데 저희가 왜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희는 그때의 감정들이 아직까지 상처로 남아있고 가슴 깊이 멍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어차피 서로 좋지 않은 감정에서 얼굴 봐봤자 또다시 상처만 받고 돌아올 텐데 그럴 바엔 지금처럼 서로 얼굴 안 보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시부는 고민이 많았는지 한참 동안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런 불화가 지속이 되는 걸 원치 않았던 시부는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 했어요. 가족끼리 등 돌리고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저 또한 알고는 있었지만 8년 전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제가 먼저 다가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시모와 동서가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손을 내밀기 전까진 저희 부부는 움직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부와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했었죠. 몇 달 뒤 오게 될 설 명절날 서로 함께 모여 좋게 풀어나가길 원했던 시부의 생각을 저희 부부가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원인 제공자인 시모와 동서가 움직이지 않는 한 저희가 먼저 시댁에 찾아갈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의 수술이 코앞이라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일이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부가 돌아가시고 몇 주 뒤 제 딸은 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맹아라고 사물의 분간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서 저희 부부는 제 딸이 어느 정도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 나이대까지 기다리기로 했었어요. 담당 의사 또한 수술이 급한 건 맞지만 너무 어렸을 때 수술을 진행하는 것보단
시간을 두고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과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좀 더 지켜보기로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가 맞았을 때 제 딸의 눈 수술이 결정이 되었고, 정말 다행이었던 건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이 나게 돼서 정상인들처럼 완벽하게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글씨 또한 읽어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는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시모에게 먼저 전화가 왔어요. 고민 끝에 시모가 8년 만에 저에게 연락한 이유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모의 첫마디는 상당히 밝았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최근에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시력이 좋아진다던데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겠네. 이제 설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 시아버지가 언제까지 연락 안 하고 지낼 거냐며 하도 난리를 쳐서 이번에 우리 손녀 얼굴도 좀 볼 겸 한번 들렸으면 좋겠다. 가봤자 어차피 안 좋은 말만 듣게 될 텐데 상처되는 말 들을 바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지금 저희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에 내켜서 전화한 건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화내셔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전화하신 걸 텐데 가봤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서요. 아이 참, 어머님, 저 좀 바꿔주세요. 형님, 저예요. 이번에 그냥 좀 오면 안 돼요? 아버님 때문에 눈치 보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머님이 형님한테 줄 게 있나 봐요.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와서 받아가는 게 좋겠어요. 잠깐 얼굴 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8년간 얼굴 안 보고 지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민서 입학하지 않아요? 우리 둘째 효주도 이번 연도에 입학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겸사겸사 모이자고 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설 명절 때 꼭 오세요. 저도 눈치가 있지. 아버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데 쓸데없이 입 놀리진 않는다고요. 시모와 동서는 시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해서 명절날 서로가 쌓였던 불만들에 대해 풀자며 시댁으로 모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은 별로 느낌이 좋지 않다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를 또 다른 상황들로 인해 힘들어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참 동안 고민을 한 끝에 8년 만에 처음으로 설 명절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걱정이 많았었지만 시부가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는 걸 너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가게 된 거였지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는 말을 듣게 된다면 고민도 하지 않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8년 만에 시댁에 발을 들인 순간 시부와 시동생은 밝은 얼굴로 저희 가족을 반겨주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나온 시모와 동서는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저희 부부의 얼굴보다 제 딸의 수술 결과가 더 궁금했는지 제 딸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동서의 자식들은 웃고 떠들면서 거실을 활개치며 뛰어다니고 있었지만 제 딸은 안정을 취해야 되는 몸 상태라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애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제 딸은 같이 놀고 싶었는지 사촌들과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길래 거실에서 뛰어놀고 있는 조카들을 불러 방에 있는 제 딸과 잠깐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시도를 하려 했는데
아이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애들 친구 가려서 사귀잖아요.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형님도 모르지 않을 텐데요. 어떤 애들과 만나냐에 따라 아이의 생각과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진다고요. 주변 친구들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제 아이들이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으니 이해해 주세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고 바로 잡아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니야? 아무리 애들이 어리다 해도 방금 한 말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면 좋겠어. 나 참, 장애인 보고 장애인이라고 한 게 무슨 잘못이에요? 장애인들이 노는 무리가 따로 있는데 정상인들과 섞이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정상인들이 왜 장애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는 건데요? 방금도 보세요. 우리 애들 잘 놀고 있었는데 앞이 안 보여서 방에 들어갔으면 그냥 얌전히 있으면 되지. 귀는 또 왜 이렇게 밝아서 우리 애들 노는데 끼고 싶어가지고 불러달라고 하면 우리 애들이 같이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뭔데 우리 애들한테 오라가라 하는 건데요. 요즘 세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그래도 불편하고 옆에 있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직 훨씬 많다는 거 형님도 모르는 건 아닐 텐데요. 그리고 애들 문제를 어른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통제고 아이들의 생각을 막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를 한 건데 억지로 사과시키고 놀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죠.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인이라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8년 만에 보는 얼굴이면 그냥 좋게 대충 넘어가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콕 집어서 걸고 넘어져야 속이 후련하세요? 동서는 자기 자식들에게 한마디 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나빴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그런 동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황해했고 저희 부부는 시댁에 오자마자 동서의 불편한 행동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대범하게 거침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내뱉는 모습에 집안 분위기를 순식간에 망쳐 놓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으면 그래도 최대한 말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동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붉어지는 시부의 얼굴을 보곤 또다시 큰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서둘러 상황을 마무리 지었고 어서 저녁이나 먹자는 말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려 했어요. 시모는 상 차리는 걸 도와달라고 저를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동서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덜거리며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시모는 저와 동서를 식탁에 앉히더니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너희 시아버지 성격 뻔히 알면서 꼭 그렇게 했어야 돼? 애들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 뒷감당할 자신 있니? 내 큰아들 입에서 2번 다시 오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 입장도 상당히 안 좋아진다는 거 몰라? 아까 뭐라고 했는지 못 알아들은 건 아니잖아.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오늘만큼은 불만이 있어도 서로 참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는데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을 봐봐라. 어른들 보는 앞에서 네가 큰 며느리한테 대들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겠어? 내가 조금만 늦게 상황을 반전시켰다면 너희 시아버지 입에서 상당히 거친 말들이 나왔을 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 원래 식사 끝나고 주려고 했는데 네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미리 주는 거니. 이거 받고 오늘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다. 알겠지? 우리 손녀딸이 이번에 국제학교 입학한다면서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준비했으니까 학교 들어가는데 보태거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1억밖에 없어서 일단 그것만 준비해 준 거니까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 바로 계좌로 싸줄 테니 부담 갖지 말고 넣어둬라. 그리고 이건 네 거다. 네 딸도 이번에 학교 입학한다면서 맹아 학교라던데. 작은 며느리보다 일찍 우리 집 식구가 됐는데 애가 늦게 생겨서 어떻게도 입학식이 비슷한 날짜에 잡혔네. 쟤는 맹아 학교에 입학한다고? 그럼 그곳은 눈이 안 보이는 애들만 들어가는 곳인가 봐. 그래서 너한테 이걸 좀 준비했다. 그래도 꽤 비싼 걸로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이거 들고 다니면 될 거다. 수술을 해서 앞이 좀 보인다 해도 맹인인 건 맞는 거잖아. 시모는 동서에게 입학 선물로 1억을 건네주었고 제 딸은 맹인 스틱을 건네주었습니다. 살면서 필요한 물건은 맞지만 시모의 말들이 저에게 상당한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신체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맹인 스틱 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며 돈을 줘봤자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며 돈을 써봤자 시모가 느끼는 만족감이 없을 것 같다고 제 딸과 동서딸을 대놓고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부터가 비교를 하는데 애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동서나 시모나 다를 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식탁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스틱을 주워 들었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보통 맹인 스틱의 경우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펼치면 자동으로 스틱이 펴지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제일 하단 부분이 고장난 건지 펴지지 않고 꺾여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니 스틱 아랫부분이 상당히 심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하자가 있는 스틱을 건네준 시모에게 불량인 것 같다고 얘기하자 돌아오는 대답이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그게 말이야. 내가 너 오기 전에 맹인인 것처럼 사용을 한번 해봤거든. 그런데 눈을 감고 걸어가다 보니 턱을 넘지 못해서 넘어졌는데 그때 휘어져 버렸지 뭐냐. 그래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준 거니까 대충 사용하면 되지 않겠어? 어차피 시력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라며.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만 있던지 쓸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버려라. 인터넷에 보니까 맹인 스틱 10,000원도 안 하더구만. 너도 몇 개 있을 거 아냐.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거 AS가 되는 제품이긴 한데 내가 그거 고쳤을 시간이 어디 있니? 그런데 눈이 보이는 건 맞는 거지?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면서. 그런데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지 눈에 사시가 있는 것 같더라. 아까 그 모습을 보는데 여자로 태어나 결혼 한번 못 해보겠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맹인들은 맹인들끼리 결혼하니? 그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맹인이 되는 거야? 맹인도 유전일지도 모르잖아. 너희 집안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니? 에휴, 너희들만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 오늘은 떡국으로 대충 때울 테니까 서둘러 준비하도록 하자. 다들 바쁜데
빨리 먹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우리 집에 붙어 있을 순 없잖아.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어요. 시모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엄청난 상처로 가슴에 박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는 시댁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기분이 금세 풀려서는 시모 옆에 찰싹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제 할 일을 찾아 식사를 준비했고 그렇게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아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제 딸이 시모가 앉을 자리에 있던 떡국과 제 것을 바꿔달라고 보채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해 왜 바꿔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제 딸은 계속 떡국을 바꿔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그런 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떡국을 바꿔놓았고 그렇게 모두 함께 모여 8년 만에 첫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릇을 뚝딱 비운 시모가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배를 부여잡고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간 시모가 복통을 호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한 가족들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시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갑자기 일어난 돌발 상황에 많이 놀랐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고 시모는 본인도 잘 모르겠다면서 배가 너무 아프다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뒤 화장실에서 나온 시모는 얼굴빛이 하얗게 변해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모두들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해 모두가 당황해서 시모의 상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졌고 시모는 몇 초마다 화장실을 반복해 왔다 갔다 하더니 나중엔 나올 힘도 없었는지 화장실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시부는 그제서야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가족들 모두 멀쩡한데 시모만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좀 전에 제 딸이 꺼낸 한마디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제 딸은 가족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 떡국을 바꾸라고 한 건지 되물어 보는 순간 딸이 뱉은 한마디는 가족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딸이 방에 들어가 있을 때 옆방에서 동서가 전화통화하는 대화 소리를 전부 듣고 있었다면서 동서가 아는 지인에게 설사약을 구매한 것 같았어요.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만 넣어도 설사를 유발할 정도로 강력한 약이었는데 그걸 한 통 전부를 제가 먹을 떡국에 부어버릴 거라고 지인과 대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었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눈이 잘 안 보이는 탓에 귀가 상당히 예민해서 작은 소리조차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옆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건 당연히 전부 다 들을 수 있던 거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제 딸은 평소 자기를 싫어하던 할머니와 바꾸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가족 모두가 알게 된 순간 시동생은 동서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액상으로 되어 있는 설사 약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고 동서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에 모두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피해를 받게 된 시모가 동서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봤다는 거에 화가 났는지 화장실에서 비틀거리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안색이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에서 시몬은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렸고 머리채를 잡으면서 분노를 표출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참고 넘어갈 순 있지만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건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 줄 알고는 있니? 네가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지금 서 있는 것조차 힘들다고. 힘들게 만든 음식에 누가 설사약을 집어넣으래? 어딜 도망쳐? 당장 이리 안 와? 오늘 네가 한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바닥에 떨어진 설사약 좀 이리 가지고 와라. 거기 있는 거 얘 입에다 전부 다 털어넣어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도 느껴봐.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그냥 형님이 저희 집안 식구라는 게 너무 싫어서 걸려주려고 몰래 설사약을 넣었던 건데 어머님이 드시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아무리 내가 싫다 해도 어떻게 사람이 먹는 음식에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지금 동서가 한 행동 때문에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알아? 다 필요 없고 네가 직접 느껴봐라. 이리 와서 당장 입대지 못해? 너는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해봐야 하니까 두 통 다 입에 털어넣어라. 시몬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약을 주워들어 비틀거리며 동서에게 걸어갔어요. 동서는 죄송하다면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시몬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동서의 얼굴을 잡아 입에 설사약을 털어 넣으려는 순간 동서는 먹기 싫다면서 시모를 강하게 밀쳤고 이미 온몸에 힘이 많이 빠져있던 시모는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밀쳐지면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넘어지는 순간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힘과 동시에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 모두 움직이지 않는 시모의 모습에 놀랐고 시부가 시모의 몸을 돌렸는데 바닥에 과도가 떨어져 있었고 얼굴에서는 상당히 많은 출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라면서 정신을 잃은 시모에게 계속 말을 붙였어요. 하지만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시모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동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상황에 온몸을 떨고 있었네요. 그렇게 가족 모두 병원으로 향한 뒤 수술실에 들어간 시모가 나오길 한참 동안 기다렸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수술실에서 나온 시모는 병실로 옮겨졌는데 의사의 한마디가 가족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어나겠지만 사고 당시 날카로운 모서리에 눈을 크게 다치면서 양쪽 눈이 거실 테이블 과일 접시에 올려져 있던 가도에 추가적으로 다친 상태라 회복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며 서둘러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평생 앞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시동생은 그 말을 듣자마자 동서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병실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상황이 진정이 될 때까지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시동생이 난리치지 못하게 말린 뒤 동서를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시동생은 동서의 얼굴을 보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이혼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모는 이식자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까지도 앞을 못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시모의 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위에 암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삶의 의욕이 떨어져 버린 상태인 시모는 병원에 가는 걸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동서가 시댁으로 찾아와 자기가 시모를 모시겠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동생이 거부해서 조카들의 얼굴도 못 보고 있는 상태라 동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이미 너무 큰일이 벌어져서 시댁 식구들은 동서를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동서의 잘못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은 동서를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시댁 식구들의 형편이 좋은 거지 동서 집안은 그렇게 잘 사는 집안도 아니었고 이번 일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이 하마터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동서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모 또한 이 문제를 발생시킨 한 사람이고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동서가 그대로 보고 배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면 시모의 길은 하나밖에 없겠죠. 세상을 등지게 되실 테고 이식받을 기회조차 사라질 텐데 이미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런지 살겠다는 의욕이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불행은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처리하고 싶은 동서나 본인의 삶을 한탄만 하고 있는 시모가 제가 봤을 때 둘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남편과 저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시모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본인의 삶을 남이 살아주지는 않잖아요. 남편은 제 딸한테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면서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시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시모와 동서에게 질렸으면 두 눈이 먼 시모의 암 소식에도 등을 돌리려 하겠어요. 이래서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느끼게 되었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좋은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에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전 시댁 집안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였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또다시 그때의 시간들이 생생히 떠올라 버렸습니다. 10년 전에 제 딸 보미가 감기로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미 나이는 6살밖에 안 되었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날이었으면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갔었겠지만 그날은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월차를 내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병원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움직일 생각이 아예 없길래 딸이 아픈데 병원에 같이 가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힘들게 일하고 한 달에 한 번 쉬는 거 그거조차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저에게 되레 화를 내는데 정말 기가 막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게 아빠로서 할 말이야? 보미가 열이 떨어지지 않는데 걱정도 안 되는 거냐고. 병원에 좀 같이 가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은 보미 걱정도 안 돼? 밖에서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그리고 감기 가지고 왜 이리 호들갑이야? 어차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쓸데없이 병원비 나가야 되겠어? 애들은 원래 아프면서 크는 거야. 배고프니까
아침밥이나 좀 차려봐. 어제 술을 먹고 들어와서 그런지 속이 타들어간다. 내가 힘들게 벌어오는 돈 허튼 데 쓸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해결할 생각이나 해. 조금만 아파도 병원 데려가는 게 좋은 건 줄 알아? 어렸을 때 많이 아파야 커서 병치레 안 하는 거야. 뭐야? 내 말 무시하는 거야? 그냥 집에 있으라니까. 아침 안 차려줄 거야? 지금 병원 같이 안 간다고? 화난 거냐? 당신이랑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아. 6살밖에 안 된 애가 고열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병원비 나가는 게 아깝다고? 당신 입에 들어가는 밥이 더 아까워. 남편은 항상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무관심했었고 남의 자식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보미가 태어나기 전에는 항상 저에게 잘했었는데 보미가 태어나고부턴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차가운 모습으로 돌변해 버렸었죠. 이런 삶이 반복되니 저도 점점 지쳐가게 되더라고요. 가정에 무책임한 남편한테 점점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함께 사는 것보단 차라리 이혼하는 게 더 옳은 선택 같아 보였습니다. 아침에 해장국을 차려달라는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저는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인 뒤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봤자 남편의 얼굴을 또다시 봐야만 한다는 게 너무 싫었었죠. 그런데 제가 친정에 갔다는 걸 예상했었는지 부모님과 아침을 함께 먹고 있는데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희 집과 친정집 거리가 가까워서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남편은 문 좀 빨리 열어달라고 재촉하고 있었죠.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아침부터 문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저희 가족을 부르길래 약 먹고 잠이 든 딸이 깰까봐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에 있을 줄 알았다면서 아침을 차려주지 않아 저희 부모님 집에서 해결하려고 들어왔다며 곧장 주방으로 향해 걸어갔어요. 장모님,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보미 엄마가 이제는 아침상도 차려주지 않네요.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다 주고 있는데 밥 한 끼 대접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미 엄마가 차려주지 않으니 어쩌겠어요. 장모님한테 얻어먹어야죠. 집안의 가장이 이런 취급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그래요, 장인어른? 나도 좀 전 상황에 대해 대충 듣긴 했다만 자네가 집안의 가장이면 가장답게 행동을 해야 그만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 대접받을 자격도 없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아침상 차려줄 필요 없으니까 그만 정리하지. 자기 마누라한테 밥 한 숟갈 얻어먹지 못하면서 여기 와서 밥을 구걸해서 쓰나? 차라리 그냥 식당에 가서 자네가 원하는 해장국 한 그릇 사 먹게. 애가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다는데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다면서? 아빠의 한마디에 엄마는 남편이 식탁에 앉자마자 상을 치워 버리셨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한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더니 사위 대접도 안 해준다며 조도 안 먹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동안 아빠도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말은 나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 저희 부모님 집에서 나간 뒤로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어요.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는데 집 앞에 상당히 많은 짐들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짐을 밖으로 전부 다 내던지고 있는 남편을 보며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거실로 달려가 남편을 말렸지만 저를 강하게 뿌리치면서 이런 취급받느니 차라리 서로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각자 인생 살자고 제 짐을 전부 다 밖으로 내던지고 있었어요. 남편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유나 알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나를 무시하잖아. 내가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뭐하러 너랑 살아야 하는데? 변한 건 당신이지. 보미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 소홀했었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집안의 가장이면 그만큼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지. 내가 딸 자식 아픈 것까지 병원을 따라가야 되겠어? 그건 네가 해야 될 역할 아니야? 집에서 육아만 하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편하게 놀고 먹게 해주니까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일 당장 서류에 도장 찍을 생각하라고. 보미가 딸이라서 그런 거야? 어머님이 아들 손자를 바라셨는데 딸이라서 당신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납득을 할 거 아니야. 잘 알고 있네. 우리 집안이 뭘 원하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당신은 왜 둘째 가질 생각을 안 하는 건데? 내가 우리 엄마 눈치를 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맞는 거고 아이도 가지고 싶어야 가지는 거지. 지금 삶이 이런데 정신 나갔다고 내가 왜 아이를 가져? 나만 불행해지는 길이잖아. 시모는 아들 손자를 바라셨지만 저는 마음에 내키지가 않았었어요. 둘째를 가진다고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시모와 남편의 반응이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었기 때문에 둘째는 계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제 얼굴만 보면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고 재촉하셨고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둘째도 딸을 낳게 된다면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더하면 더했지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들이 두려웠던 거고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었죠. 제가 아이를 낳는 기계도 아니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었었어요. 결국 남편은 집안에 있던 제 짐을 집 밖으로 다 내던지고 나서야 흥분을 가라앉혔고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아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결국 저도 이혼을 결정했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저한테 걸어오더니 바닥에 널브러진 짐들을 한번 훑어본 뒤에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제가 누구시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그 여자는 저를 한번 흘낏 쳐다본 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어요. 남편이 인터폰을 확인했는지 문을 열어주자 처음 본 여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려고 하는 거 가로막아선 뒤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새로 들인 마누라라며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남편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막장까지 가는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닫지 못하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옷을 잡고 뒤로 낚아채 넘어뜨렸어요. 넘어진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니 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모는 모든 상황을 대충 알고 있는 듯 보였고 시모가 현관문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굳게 닫혀 버렸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그 자리에서 현관문만 바라본 채 멍하니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이미 남편은 비밀번호까지 바꿔둔 상태였어요. 제 딸 보미가 이런 상황들에 많이 놀랐는지 눈물을 멈추지 않길래 일단 딸부터 진정시켜야 할 것 같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두 눈으로 모든 걸 본 이상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했죠. 그렇게 부모님께 딸을 맡긴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한참 동안 문을 열라고 난리를 치자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보면 몰라? 당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새 마누라를 들이려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어차피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왜 상관이 없어?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 거 몰라?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법적으로 당신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 모르진 않을 텐데. 그래서 소송이라도 걸게? 지금은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네가 애초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니? 그리고 내가 왜 쓸데없이 돈 낭비를 하겠어? 지금 이 자리는 손님을 맞이하는 자리인 거지? 내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건 아니다. 당연히 너랑 정식적인 절차 밟아 이혼한 뒤에 새 며느리로 들을 거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일 뿐이야. 여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고분고분하고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들면 되는 거야. 얘는 너랑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당신이랑 내가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헤어지는 게 맞는 거잖아. 우리는 지금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내 집에 온 손님일 뿐이라고.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지 그래.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해 줬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네가 바라는 거잖아.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각자 인생 살아가자고. 하정씨, 저희는 그럼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나 같이 할까요? 여기에서는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장소를 옮기는 게 좋겠네요. 시모와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6년의 시간을 함께 했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아들 손자를 낳아주지 않는다는 거에 저를 내치려는 시모와 남편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려 하는데 그 순간 안방에서 제 딸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잠에서 깬 듯한 아이가 눈을 비비며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놀라 그 아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남편 옆에 앉아있던 여자의 품에 안겼고
둘이 모녀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아이, 당신 아이는 아니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나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왜 내 아들한테 뭐라고 그러니? 지금까지 몰래 아이를 키워왔을까봐? 우리가 그런 미련한 행동을 했을 것 같니? 괜히 위자료 나가게 할 필요 없잖아. 의심스러우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던가. 내 아들과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아이다. 그런데 내가 왜 딸린 하정 씨를 받아주려는지 아니? 너보다 100배 1000배 낫거든. 우리 집안 아이야 또 가지면 되니까 문제될 건 없잖아. 사람이 좋으면 단점도 다 이뻐 보이는 법이라고. 내가 원하는 아들 낳아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 없잖니? 어차피 각자 인생 살기로 했는데 이제 그만 신경 끄고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내 눈에서 빨리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저기, 기호씨. 이번에 제 딸 서윤이가 치과를 갔었는데 치아가 고르지 않아서 교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한 40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카드로 긁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집에 들여올 물건들도 이제 하나하나 새로 장만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거야 하정 씨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 건 나한테 안 물어봐도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치료비가 400만 원 든다고? 그것도 그냥 일시불로 결제하면 돼. 필요한 물건들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다 사면 되는 거야. 내가 이제 당신 남편인데 그런 거 하나 못 해주겠어? 나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놀고들 있네. 애 딸린 여자를 새 아내로 들인다고? 당신 정말 정신 나갔구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고작 아들 하나 보려고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 거야? 봄이는 소아값이 4,000원 나오는 것도 아까우니까 병원 가지 말라고 해놓고 남의 딸 자식은 치과 치료비 40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라고? 저는 결국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여버렸어요. 제 딸은 병원비 4,000원도 아까워서 가지 말라고 해놓고 남의 자식은 4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일시불로 결제하라는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죠.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인 뒤 다음날 이혼하자고 확실하게 못 박은 다음 지긋지긋했던 그 집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결국 다음날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가정법원에서 기다리다가 잠시 화장실을 들렸는데 화장실 안에서 시모와 내연녀가 먼저 도착해서는 둘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온 줄 알았는데 성격 급한 시모가 서둘러 이혼시키려고 먼저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몸 관리 잘해야 된다. 오늘 이혼하면 너희 둘이 같이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으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라. 뱃속의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있고. 네, 착상도 잘 돼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무리하지 않게 안정만 취하면 된다던데요. 어머님, 오늘 저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아유,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봐라.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이네. 그나저나 내 아들은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이제야 대충 알 것 같네요. 저 여자 뱃속에 그 사람 아이가 들어선 거였어요. 상간소송 위자료 안 주려고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셨는데 이거 어쩌죠? 저한테 딱 걸렸는데요. 합의 이혼하고 끝냈으면 억울해서 어쩔 뻔했어요. 이대로는 이혼 못할 것 같네요.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이혼 절차 밟겠습니다. 내연녀 뱃속에 남편의 아이가 들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그 여자를 상대로 상견녀 소송을 걸었고 뒤늦게 도착한 남편은 제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에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굳이 따라와서 제가 다 알게 됐다며 난리를 쳤지만 이미 제 귀로 모든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직장을 구해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연녀가 출산할 때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 또한 들을 수 있었죠. 본처와 자기 친자식을 버린 그 사람이 언젠가 무너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 좋은 사람이 곁으로 다가왔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지울 수 있을 만큼 저와 딸에게 많은 사랑을 주는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죠. 현재가 행복해서 그런지 과거의 기억을 전부 잊고 살아왔었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0년 만에 제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저희 가족이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휠체어를 끌며 언덕을 올라가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한 노인이 집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딸이 뒤에서 밀어주었죠. 남편도 덩달아 함께 밀어준 뒤 언덕까지 올려보내드렸고 보미와 함께 서로 웃으면서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언덕 위에서 저희 가족을 쳐다보던 노인분이 푹 눌러쓴 모자를 벗으며 저희가 있는 곳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노인과 제가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노인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10년 전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에게 온갖 상처를 안겨주었던 전시모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한 남자가 발을 쩔뚝거리며 시모 옆으로 다가가 휠체어에 실렸던 고물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시모가 저를 보며 손으로 가리켰고 옆에 있던 남자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전 남편인 걸 알 수 있었죠. 10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두 모자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집에 또 다른 피해가 오게 될까봐 서둘러 남편과 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전 남편이 저를 부르면서 잠깐만 기다려 달라며 목발을 짚고 급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달려온 전 남편은 어색한 미소로 오래간만이라면서 잘 지내고 있었냐고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보미는 10년이 지나서 그런지 자기 친아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람을 보면서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침착하게 설명을 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전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먼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미도 남편이 들어가자 아빠라고 부르면서 같이 뒤따라 들어갔고 저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그냥 갈 길 가면 되지. 우리가 무슨 볼 일이 있다고 나를 부른 거야? 당신 모습을 보니까 안 물어봐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대충은 알 것 같네. 우리 엄마가 얘기해주지 않았다면 못 알아볼 뻔했어. 정말 몰라보게 많이 변했다. 나는 보다시피 이렇게 살고 있어. 고문이나 주워서 엄마랑 하루하루 삶을 연장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쉽지가 않네. 10년 만에 얼굴 보는데 이런 말 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돈 좀 줄 수 없을까? 오늘은 생각보다 고물이 많지 않아서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지금의 나는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린 지 오래거든. 돈도 많아 보이는데 밥값 좀 부탁할게.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하더니 결국 이런 꼴이야? 내 딸한테는 병원비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다른 여자의 자식에게는 큰돈도 아낌없이 썼잖아. 10년이 지났다고 그 감정이 어디 가겠어? 그때의 상처는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나는 당신한테 10,000원 한 장 주는 것도 아까워. 내 눈앞에서 그만 사라져. 여기가 너희 집이니? 몸패에 가족들 이름 적혀 있는 거 보니 맞는 것 같은데 저택에서 살 정도로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 시집간 것 같은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끼만 사 먹게 돈 좀 줄 수 없을까?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그 여자 때문에 전 재산을 말아먹었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돈이 눈에 보이는 걸 어쩌겠어. 그래서 큰 거 한탕 하려고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망해버렸지 뭐냐. 내 아들은 도망친 그 여자 잡겠다고 찾아다니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다. 우리 핏줄 임신했다고 거짓말까지 한 걸 보면 그 여자는 작정하고 우리한테 들어온 거였다니까. 우리도 피해자라고.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그건 그쪽 사정이지 제가 알 바는 아니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10,000원도 아까워요. 저와 보미가 받았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당신들이 저지른 일인데 어쩌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되겠네요. 그러니 애초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 사람들이 제 앞에 눈물을 보이면서 과거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었어요. 용서해달라고 오열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다시는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지갑에서 100,000원을 꺼내 시모에게 건네주려는데 남편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저는 100,000원을 다시 지갑 속에 넣어 버렸어요. 잘 사는 집안에 시집 갔는데 100,000원만 주냐면서 이왕 주는 거 지갑에 있는 현금 전부 주면 안 되냐는 말에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그냥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대문을 닫아버리자 전시모는 그 사람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치며 거품을 물었네요.
결국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집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이 그날 이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경찰의 신고로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의 남편은 반도체 납품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남편 밑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미는 지금의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고 있어요. 지금의 가정이 깨지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 사람들이 또다시 접근한다면 그땐 절대 용서해주지 않으려고요. 평생 그렇게 떠돌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지금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